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수많은 기막힌 사연들을 들으며 분통하기도 했고 시원하게 웃기도 한 40대 여자 구독자입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시금 깨닫고 있는데 제가 겪은 사람도 사연으로 보내면 아주 웃기고 재밌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아마 통쾌한 사이다를 얻으실 수 있을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저와 남편은 29의 회사에서 만나 2년이 되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고 직원이 4명밖에 없어서 비밀 연애는 택도 없어서 금세 들통이 났죠. 저희는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하기로 했고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답니다. 양가 집안 모두 가난한 축이어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저희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를 해야 했어요. 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신혼집을 조금 넓은 원룸을 구해 월세로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이 모두 옵션으로 있었기 때문에 따로 혼수를 마련하지 않고 들어갔죠. 그곳에서 남편과 소박하게 오순도순 잘 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덜컥 임신하게 되었답니다. 저희야 원룸에서 지내도 상관이 없었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안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임신 5개월 차가 되면서 운 좋게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답니다. 이듬해 아들을 낳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이어가며 친정과 시댁에 돌아가면서 아들을 맡겼어요. 그이와 제가 버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 육아비용과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답니다. 힘들긴 했지만 이 정도는 평범하게 사는 축에 낀다고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죠.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며 예비 동서를 시댁에 데려왔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평범하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과분한 여자를 데리고 왔다고 자랑을 심하게 했답니다. 엄마, 내 여자친구 공인중개사인데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게 벌어. 게다가 사는 집도 전원주택인데 완전 대궐 같아. 너 완전 봉자 봤으니까 내 섹시한테 잘해줘야 해. 어머, 월 1,000만 원을 버는 데다 집까지 부자라고? 그거 너무 잘 됐다. 안 그래도 큰애들은 하루살이 마냥 돈에 쪼들려 사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너라도 잘 살게 되었다니 이 엄마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김대 아파트가 어떻다고 그러세요? 우리 세 식구가 살기에 아주 딱 맞는 공간이라고요. 그러자 예비동서가 콧방귀를 뀌었답니다. 임대 아파트 사세요? 그런 데는 오래되고 낡아서 냄새나지 않아요? 난 그런 데서 하루도 못 살 것 같은데. 처음 본 예비동서가 무식한 발언을 해서 제가 나를 세우고 받아쳤습니다. 이봐요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니. 저희 아파트도 다른 아파트와 다를 게 하나 없어요. 아,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말실수를 했네요, 형님. 큰애 너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성질을 내고 그러냐? 아니, 말을 너무 생각 없이 뺏는 것 같아서 한마디 한 거예요, 어머님. 너 그거 자격지심이다. 괜히 죄 없는 내 새며느리 잡을 생각 말아라. 그리고 예비 동서의 말이 이어졌는데 시동생이 신혼집 마련에 형편이 되지 않아 자기가 고급 아파트를 구했다고 하더군요. 예비 동서는 공인중개사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질을 했죠. 이에 시어머니는 며느리 하나 잘 얻어서 시동생을 걱정 없이 장가를 보낼 수 있어 좋아 죽더군요. 우리 새끼 덕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둘째같이 돈에 허덕이며 살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말이야. 어머님,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아들에게 부족한 점은 제가 다 채워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어쩜 너는 말도 그렇게 예쁘게 잘하니? 정말 고맙다 새아가.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한 달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 임대 아파트에서 가까운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있긴 했지만 잠시뿐이었고 동서에 대한 관심을 끄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동네에 살다 보니 마주칠 일이 잦았습니다. 동네에 하나 있는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10번 중 7번은 꼭 동서 얼굴을 보게 되었답니다. 형님, 장 보러 오셨나봐요.
그런데 죄다 할인하는 것만 사셨네요? 할인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싸다고 무턱대고 집어서 집에 가면 후회할지도 몰라요. 저처럼 가격은 좀 나가더라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걸 사시는 게 훨씬 좋다고요? 동서, 내 장은 내가 알아서 볼게. 괜한 말로 사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마저 장 보고 돌아가. 또 기분 상하셨어요? 형님은 제가 입만 열면 삐치시더라. 알았어요. 그럼 마저 싸구려 식품 많이 사서 지지고 볶아서 드세요. 동서, 진짜 말 함부로 하지 말랬지. 무시하는 발언 좀 그만해. 자기가 얼마나 잘나는지 모르겠지만 윗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 형님, 꼰대셨어요? 위아래를 이러고서 왜 따져요? 똑같은 며느리일 뿐인데. 저한테 기강이라도 잡고 싶으신 거예요? 아, 고리타분하다. 알았어요. 말 조심할 테니 마저 일 보세요. 제 속을 뒤집은 동서는 실컷 장을 보고 마트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길에서 또 마주치기 싫어서 조금의 시간이 지난 뒤 나갔네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시댁에서 모여 밥 한 끼를 먹는데 동서의 만행은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조수로 쓰려고 불렀더니 자기는 주방에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르면 제과 가서 좀 거들어.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지 말고. 형님, 저 네일 아트 새로 해서 손에 물 묻히면 안 돼요. 20만원짜리라 조심해야죠? 뭐야? 고작 동서 손에 치정한 것 때문에 가만히 있겠다고? 동서, 당장 일어나지 못해?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야, 20만원짜리 네일이라잖아. 그게 망가지면 얼마나 아깝겠어. 밥이야 너 혼자 해도 충분하잖아. 시임이도 안 하는 시집살이를 네가 시키려는 거냐? 조용히 하고 너 혼자 해. 어머님, 같은 며느리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같은 며느리? 우리 둘째가 나한테 용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 줄 아니? 너는 네 아들까지 나한테 맡기면서 푼돈을 주는 걸 잊었느냐? 대충 상황 파악이 됐으면 누가 밥을 차려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결국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없다는 말이 실감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결국 더 하고 싶은 말을 꾹 삼키고 주방에서 홀로 상을 차렸답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는 더욱더 기고만장해서 제 머리 위에서 놀려고 했어요. 시댁에서 저에게 심부름까지 시키더군요. 형님, 저도 나이가 드나 봐요. 머리에 새치가 몇 개 보이는데 쪽집게가 없네요? 나가서 쪽집게랑 면봉도 좀 사다 주시겠어요? 뭐? 지금 나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야? 동서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까 남는 돈 가지세요. 그래도 싫으세요? 한 푼이 아쉬운 분 아니었나? 동서, 똑바로 들어.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대출금도 하나 없고 아들 미래를 위해 적금도 들고 있어.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손윗 사람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형님, 그냥 쪽집게 하나 사다 달랬는데 형님 가정상활을 알고 훈계를 하세요. 진짜 꼰대네. 알았어요. 내가 직접 사오면 될 거 아니에요. 동서의 만행에 제 남편도 나서서 뭐라 해봤지만 도무지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동서에게 물들었는지 제 남편을 무시하고 깔보는 언행을 일삼았어요. 형, 나 다음 주에 차 산다. 우리 와이프가 벤츠로 사준대. 부럽지? 그래, 잘 됐네. 그런데 너무 과소비하는 거 아니야? 차야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잊지지라 형님아. 남자의 자존심은 차로부터 나오는 거 몰라? 하긴 마티즈를 타고 다니면서 쪽팔림을 못 느끼는 형이 뭘 알겠어. 앞으로 100년 만년 마티즈나 끌고 다녀라. 아, 앞으로 본가에 올 때 내 벤츠 옆에 가오 떨어지게 형 똥차 주차하지 마. 이 자식이 돈 많은 재수씨랑 그러더니 변했네. 너 자꾸 이런 식으로 예의 없이 나오면 형도 못 참는다. 안 그래도 재수씨가 네 형수한테 하는 행동 때문에 충분히 화가 나 있거든? 무슨 말을 못해. 난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꼭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알량한 자존심만 그득하다니까. 우리랑 비교되기 싫으면 하루빨리 성공하면 될 거 아냐.
이에 남편은 서방님의 뒤통수를 날렸습니다. 그걸 보고 얼마나 통쾌하던지. 자주 좀 그래주면 동서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 같았네요. 이듬해 동서가 아들을 낳게 되어 축하하러 시댁에 모였습니다. 돈을 잘 버는 건 알겠지만 갓 태어난 아기에게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히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 아들과 대놓고 비교질을 하셨습니다. 역시 둘째에는 기티가 난다. 이 눈 구육 좀 봐. 이목구비가 또렷한 걸로 봐서는 나중에 부자가 되겠다고. 첫째 손자는 생긴 게 흐리멍텅해가지고 밥이나 제대로 벌어 먹고 살지 모를 텐데 말이야. 어머님, 괜한 말씀 마세요. 그러다 또 형님이 발끈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시끄럽게 뭔데 발끈해?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느냐? 그래, 네가 말해봐라. 내 말이 기분 나쁘냐? 어머님, 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서, 괜히 시비 붙이려고 입 좀 놀리지 마. 얘가 지금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해? 우리 집 보배 같은 며느리한테 네가 뭔데 입을 놀리란 말아야. 어머님 그만하시죠. 그리고 저한테 뭐라 하시는 건 참겠는데 제 아들한테 심한 말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자기도 잘못을 느꼈는지 헛기침을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남편은 서방님과 재수 씨를 번갈아가며 놀아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큰일이 날 걸 예상했는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앞으로는 시댁을 가는 걸 피해야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도 기다리던 바라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나 동생 그리고 왕재수 재수 씨까지 우리 무시못해 죽고 귀신이 붙었나 봐. 내가 당신과 아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여보, 미안해.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그래도 자기가 내 마음 알아주니 다행이다. 그래서 시댁과 거리를 두자고? 앞으로 엄마나 재수 씨한테 전화가 걸려오면 그냥 받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저희 식구는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시댁에 가지 않기로 했답니다. 남편이 그런 결론을 내려줘서 어찌나 고맙던지 맡긴 속이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몇 달 뒤 시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와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인생을 찌푸리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는 자존심만 그렇게 세서 어디다 써먹니? 둘째 네가 질투나서 시댁의 발길을 아예 끊으려고 한 거냐? 저는 속에 있는 말을 했다간 일이 커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제사 음식을 준비하려는데 이번에도 동서가 거실 소파에 앉아 군뱅이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동서, 오늘은 아버님 제사니까 와서 거들어.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고 빨리 와. 형님, 저는 어머님한테 제사 비용을 100만 원이나 드렸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쉴 자격이 있지 않나요? 뭐야? 그 제사 비용을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나 혼자야 해? 빨리 와서 전 붙여. 어머님, 형님이 저더러 일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전이라도 붙일까요? 아니다, 세아가. 네가 왜 그런 고생을 하니? 야, 큰애. 너 지금 누굴 부려먹으려는 거야? 제사 준비는 너랑 나 둘이서 해도 충분하니까 힘들게 일하는 애 괴롭히지 마라. 어머님, 저도 일하고 왔어요. 똑같이 일했는데 누구는 앉아서 놀고 누구는 팔 걷어붙이고 소처럼 일해야 하나요? 이게 또 겁도 없이 대드네? 그렇게 억울하면 너도 제사 비용을 내놓고 앉아서 놀아라. 왜? 그럴 돈 없나 보지? 그럼 그냥 입 다물고 하던 일이나 계속해. 정말이지 시댁에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같이 덤벼들기라도 할 텐데 야근하고 제사가 시작될 때나 오게 되었으니 저의 썩어가는 마음을 인내해야 했죠. 그래서 결국 시아버지의 제사상을 거의 다 저 혼자 차리고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래도 시댁에 찾아가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 그나마 위로가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로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고 아들은 친정엄마의 손에 잘 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강산이 한번 바뀔 때까지 저희 가족은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를 제외하곤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10살이 된 아들은 축구를 아주 잘해서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 축구 부가 있었는데 코치님이 아들의 실력을 한눈에 알아보고 스카웃까지 했답니다. 축구부 활동에 들어가는 돈이 많긴 했지만 아들이 좋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어요. 그런데 동서의 아들도 제 아들과 같은 축구부에 들어갔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을 들어보니 실력이 없는데 매일 코치님을 찾아가 애걸복걸해서 축구부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부 학부모님들의 모임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동서의 얼굴을 봐야 했답니다. 그런데 동서가 저를 따로 불러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님, 학부모들한테는 우리가 동서지간이라는 걸 비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역시 그러고 싶었어. 아무한테도 우리 사이를 말하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머, 형이 안 본 사이에 눈치가 많이 들었네요? 안 그래도 임대 아파트 사는 형님과 동서지간이라고 하면 제 체면이 안 설 것 같았는데 알아서 처신해준다니 다행이에요. 뭐야? 임대 아파트 사는 것 때문에 비밀로 하자는 거야? 동서는 어떻게 강산이 변해도 그래로일 수 있지? 진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실감된다. 그러는 형님도 여전히 자존심이 그대로네요. 여하튼 우리는 모르는 사이니까 괜히 말 실수하지 마세요. 동서는 자기 할 말을 마치고 학부모들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사이에 제 아들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칭찬이 들썩이니까 동서가 배가 아팠는지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민종이 걔는 축구하는 게 얍삽해 보이던데? 골대 앞에서 골만 주워 먹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제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현서 어머님, 제 아들 포지션이 스트라이커잖아요. 골 결정력이 팀에서 제일 우수하니까 그런 거 몰라요? 하긴 현서는 수비수인데 제대로 맡기는커녕 공을 찰지도 모르니 현서 어머님이 축구에 대해 알겠어요? 그러자 학부모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덤빌 테면 덤벼봐라 하며 동서를 노려보았는데 생각도 못한 공격이 들어왔답니다. 임대 아파트 사는 주제에 아들을 축구부로 넣은 민종 어머님, 훈련비나 학습비는 잘 내고 계신가요? 축구도 돈이 있어야 키울 수 있는 거 아시죠? 뭐야? 동서, 여기서도 임대 아파트 소리 해야겠어?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동서와 저의 관계를 밝히고 말았답니다. 학부모들은 임대 아파트 이야기는 잊어버리고 저와 동서의 관계를 알고 크게 놀랐어요. 다들 동서지간에 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느냐는 말만 했는데 한 학부모가 동서의 행동 거지를 보니 제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편에 들자 모든 학부모들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자기 아들을 축구부에서 빼버렸답니다. 그래서 동서와 저는 길거리에서 보든 마트에서 마주치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하던지 진작에 이렇게 수모를 던져줄 걸 하고 후회까지 들었네요. 그런데 제 아들이 동서의 아들인 제 조카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두 아이는 어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있었으니 친척 관계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놀이터에서도 자주 어울렸답니다. 동서가 몸서리치기 싫고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조카를 미워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내버려 두었죠. 게다가 아들 녀석이 조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오면 배불리 먹이고 보냈답니다. 그런데 반면 조카를 따라 동서네 집에 놀러 갔던 아들이 울면서 집으로 왔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눈물을 닦아주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종아, 무슨 일이야? 누구랑 싸웠어? 아니, 작은 엄마한테 혼났어. 뭐 때문에? 현서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라니까. 싸운 게 아니라 작은 엄마 집에 놀러 간 것 때문에 혼났어. 엄마, 우리 임대 아파트 사는 거지야? 작은 엄마가 거지 새끼는 자기 집에 오면 안 된다고 했어. 정말이지 동서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이제 10살 된 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당장 달려나갔어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울렸더니 동서가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동서,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뭐? 임대 아파트 사는 거지 새끼나 놓으면 안 된다고. 그게 애한테 할 소리야? 형님, 목소리 낮춰요. 여긴 부유층이 사는 아파트라 무식하게 떠들면 안 된다고요.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서의 뺨을 세게 갈겼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찾아와 다짜고짜 뺨을 날리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물어? 동서가 아무리 나한테 화가 나 있어도 그렇지 애들끼리는 잘 놀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임대 아파트니 거지 새끼라냐면서 애한테 상처를 주고 내쫓는 게 말이 돼? 아, 왜 말이 안 돼요? 내가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싫어서 그렇다는데 뭐가 그렇게 꼬우신 거예요? 그냥 형님 아들 단속을 잘 시키면 될 것을 여기까지 와서 따지고 손찌검을 하셔야 했어요. 경비 아저씨 부르기 전에 당장 꺼지세요. 저는 동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지만 이내 포기하고 돌아섰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는 말처럼 동서 면상을 보면 구역질이 나고 더러운 기분이었답니다. 그렇게 싸가지 없는 동서에게서 소식 하나가 들려왔어요. 동서 친정의 사업이 제대로 망했다는 희소식이었습니다. 돈 자랑을 그렇게 하던 동서가 그 꼴을 당하니 속이 아주 시원했어요. 동서까지 망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하늘의 벌이 닿지 않았답니다. 그날 이후 동서는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을 반의 반으로 줄였고 생활 소비도 많이 줄인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성격은 여전히 지을 수 없는 도라이였습니다. 형님, 혹시라도 우리 친정이 망했다고 저까지 망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제가 돈이 없어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일은 절대 없다고요? 누가 뭘 했어? 동서, 도대체 그 주둥이에서는 언제까지 임대 아파트를 비하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 자기 기분이 나아지기라도 해. 형님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괜히 연민이나 동정의 눈으로 저를 보시지 말라고요. 그렇게 본 적 없는데? 난 동서가 길바닥에 나 앉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동서는 끝까지 콧대를 높이 세우며 자존심을 지키더라고요. 한편 저희 친정 부모님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 남편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아빠는 당뇨의 고혈압 때문에 약을 늘리셨고 엄마는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아 수술까지 고려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와중에 부모님은 저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소식을 들은 저와 남편은 입이 땅에 닿을 정도로 버리며 놀랐습니다. 어떤 소식인지는 이야기 뒷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동서와 제 사이는 계속 멀어지고 갈등이 심해진 반면 아들과 조카는 우애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민종이가 사촌동생은 친동생과 다름없다며 매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며 놀았답니다. 아이들을 보니 어른들이 뭐하는 짓인가 싶은 마음이 들었고 동서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잘 지내볼 생각도 가져보았죠. 그래서 언제 한번 나를 잡고 식사를 하며 화해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답니다. 한 살이라도 많은 제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좋다는 걸 아들의 모습에서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어느 평일날 동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들과 조카가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연락을 받은 터라 간식을 준비하고 동선에 가져다 줄 반찬을 챙겼어요. 오늘은 화도 내지 않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며 동서와의 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길 소망했답니다. 양손에 바리바리 음식들을 들고 동선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놀이터에서 다정하게 놀고 있는 아들과 조카가 보였어요. 두 아이가 배시시 웃으며 지내는 걸 보니 저도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윽고 동서가 아파트 입구로 나와 부르려고 하는데 다짜고짜 제 아들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야, 내가 너 우리 아파트에 오지 말랬지. 이 놀이터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애들만 이용할 수 있는 거라고. 너 같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거지 새끼들은 여기서 놀 자격이 없어.
그리고 우리 현서랑 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자꾸 내 아들한테 들러붙는 거야? 너 혹시 현서한테 돈이라도 뺏는 거 아니야? 너 주머니 좀 보자. 제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놀이터를 향해 달려가 양손에 들고 있던 반잔통을 동서의 머리통에 날렸답니다. 기년아, 어디 감히 내 아들에게 그따위로 말해. 당장 내 아들한테 사과해. 거지라고 말한 것과 도구도구로 만든 거 사과하라고. 야, 네가 뭔데 나를 쳐? 내가 형님 소리 하니까 진짜 네가 형님인 줄 알아? 거지 같은 년이 보기만 하면 훈계질이야. 게다가 지랑 똑같은 거지 새끼를 왜 자꾸 내 아들이랑 붙어 다니게 해? 확실하게 말할 테니까 잘 새겨들어. 니들 모자 우리한테 껄떡대지 마. 거지들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으니까 떨어지라고. 저는 다시 동서의 뺨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악을 쓰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기년이 내가 맞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너 죽어볼래? 나 왕년에 학교에서 유명한 일진이었거든. 일진? 어쩐지 주둥이 나불대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이 싼티나고 모자라 보인다더니 일진 쓰레기 출신이었구나. 야 이년아, 나는 학교에서 짱이었어. 내가 복싱 선수 출신인 건 몰랐지? 한 대 먹여주마. 그렇게 저희 엇박것 한 방에 동서가 뒤로 쓰러졌습니다. 동서가 저에게 다시 달려들려고 할 때 제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눈앞에 들었어요. 그러자 싸움은 끝이 났고 사색이 된 얼굴이 된 동서가 물었습니다. 여기 이번에 새로 지은 20억대 아파트잖아. 이 계약서가 왜 당신한테 있는 거지? 왜긴 왜야. 여기 오기 전에 아파트를 샀으니까 계약서를 들고 있는 거지. 네가 아니 형님이 무슨 수로 이 비싼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별게 다 궁금하구나. 하긴 믿기 어렵겠지. 우리 부모님이 숨겨둔 재산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물려받았다. 50억 유산을 받아서 아파트 한 채 마련했다고. 이제 믿겠냐? 제가 친정에 가서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게 바로 부모님이 숨겨둔 유산을 물려받은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언제가 물려주시려고 했다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과 함께 재산을 저에게 주셨답니다. 50억이요? 형님 치세하셨네요. 부럽다. 20억짜리 아파트에 나도 이사 가고 싶었는데. 형님, 앞으로 자주 놀러 가도 될까요? 아니, 이 아파트도 이제 10년이나 지났으니 후진 아파트에 속하잖아. 난 없는 것들이랑 상종할 생각 없으니 얼씬도 하지 마. 그리고 내 아들 단속할 테니까 동서도 아들 단속해서 둘이 못 놀게 해. 아,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애들끼리는 친하게 지내야죠. 형제가 다름없잖아요. 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동서, 어쩜 그리 속물이야? 조금 전까지 임대 아파트 사는 거지라고 욕하다가 20억 아파트를 샀다니까. 이렇게 태도가 바뀔 수 있나? 제가 죄송해요, 형님. 지난해 모두 잊고 우리 잘 지내봐요. 내가 미쳤니? 내 아들한테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인연이랑 잘 지내게? 너 앞으로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시댁에서 만나면 뼈도 못 추리게 해 괴롭혀줄 테니까. 형님, 가지 마세요, 형님.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새로운 아파트에 이사를 가서 새롭게 시작을 했죠. 아들은 집이 너무 좋다며 밖에서 거의 놀지 않고 학교 끝나면 집에만 붙어 있었어요. 남편은 제 덕에 이런 삶을 누리게 되어 너무 고맙다며 변함없이 착한 마음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의 유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아니 540도 변해 있었어요. 그래는 가만히 앉아서 쉬거라. 야, 둘째. 네가 아랫사람이니까 밥 차리고 치우는 것까지 혼자 다 해. 그리고 네 애는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콘손자는 저렇게 얌전한데 말이야. 에이,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님,
동서한테 오렌지 주스 좀 사달라고 해주세요. 갈증이 나는데 물보단 주스가 나을 것 같아서요. 오냐, 채아가. 넌 가만히 쉬고 있거라. 야, 네 형님 말 못 들었어? 팔이 보이지 않게 마트에서 최고급 오렌지 주스를 사와. 네, 어머님. 바로 나갈게요. 그렇게 상황이 역전이 되어 동서를 부려먹고 농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한 수모를 다 갚으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아서 실컷 즐기기로 했죠. 제 인생은 그렇게 술술 풀리고 있는데 동서의 인생은 더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동서 언니가 사업을 하는데 보증인으로 동서가 사인을 했나 봐요. 그런데 동서의 언니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 동서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죠. 동서와 서방님은 저희 집에 찾아와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형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지금 당장 집이 넘어갈 상황에 닥쳤어요. 형님은 많은 유산을 받았으니 저희 도와주는 건 식은 죽 먹기잖아요, 네? 내가 미쳤냐? 너희 두 사람을 도와줄게? 차라리 길바닥 노숙자한테 집을 사주고 말겠어. 그동안 저한테 쌓인 감정 많다는 거 잘 알아요. 진심으로 죄송해요. 이렇게 빌 테니 제발 저희 식구를 살려주세요. 형수님, 한 식구로서 부탁 좀 드릴게요. 이번 일만 잘 넘기면 앞으로 형과 형수님을 떠맡으면서 살겠습니다. 제발 저희 식구를 구해주세요. 그러자 묵묵히 있던 남편이 나섰습니다. 야, 인마. 너랑 재수씨 자지가 멀쩡한데 어디서 돈을 구걸해? 그리고 니들 부부가 10년 동안 우리한테 어떻게 됐는지 잊어버린 거야? 시덥지 않은 소리 말고 당장 꺼져. 넌 엄마만 안 계시면 바로 인연을 끊었을 거야. 형, 무슨 말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 형제가 어떻게 인연을 끊는다는 거야. 그리고 형제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돕고 잘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형제 같은 소리 하네. 너나 네 마누라가 우리 개무시하고 등신 취급했던 걸 생각하면 똥물에 튀겨버리고 싶어. 니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깝치다 이런 꼴을 당했으니 달게 받고 정신 차리고 살아. 그게 내가 해줄 마지막 말이야. 여보, 이것들한테 10원 한 장 내어주지 마. 나도 그럴 마음 없어. 동서가 나한테 했던 행동은 그렇다 쳐도 우리 민종에게 한 행동은 절대 용서 못해. 두 사람은 돈을 구걸하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긴 한숨을 내쉬고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동서와 서방님은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고도 부채가 넘쳐나서 월급을 차압당했답니다. 동서 가족들은 며칠 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저와 남편이 처음 신혼집으로 들어갔던 원룸이었답니다. 저희는 시작을 거기서 했는데 동서는 끝을 그 원룸으로 마침표를 찍은 거죠. 동서는 터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공인중개사로 잘 나가던 시절은 지나가고 실적 하나 올리지 못해 퇴출되어 공장에 취직했답니다. 서방님은 여전히 중소기업에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고요. 두 사람은 얼마나 힘들게 지내던지 시댁에서 다시 만났을 때 피골이 상접한 얼굴이었고 주름과 다크서클이 엄청 심해 보였답니다. 동서, 요즘 많이 힘든가 봐. 서방님도 많이 지쳐 보여요. 형님,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월급이 다 차압되고 있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배달 알바까지 뛰고 있어요. 보기 좋네. 열심히 사는 게 아주 멋있어. 형님, 비꼬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리 현서를 생각해서라도 월급 차원만이라도 맞게끔 돈을 빌려주세요. 나한테 돈 맡겼어? 어디서 돈을 달라 말라 명령질이야.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요. 아직도 저를 용서 못하고 계신 거 아는데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갚으시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자 서방님이 저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고
동서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다며 똑같은 말을 되뇌었고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제 남편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리고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봐야돼.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10년이면 잘못된 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수백만 번이 있었어. 그런데 니들은 우리를 10년 동안 조롱하고 무시했지. 또 내 아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여러 번 주었고 너희를 좋게 보려고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인간 쓰레기로밖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쓰레기에게 돈을 꼬라박을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그만들 일어나. 하지만 고집을 부리고 계속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형님, 형님 화가 풀릴 때까지 제 뺨을 날리세요. 그래서라도 꼭 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100번을 들어도 동서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호출했어요. 어머님, 이것들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무슨 물주로 하나 봐요. 이것들이 또 구걸을 하고 앉아있네. 당장 일어나지 못해? 안 되겠다. 너희는 내 집에 출입 금지다. 빚 다 갚고 살만해지면 그때 돌아와. 시어머니가 억지로 끌어내 두 사람을 쫓아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시원하고 유쾌했답니다. 그리고 제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동서와 똑같이 행동한 시어머니에게도 시작했죠. 어머님, 매일 저희 집 청소 좀 해주세요. 반찬도 날마다 바꿔주시고요. 응? 매일 청소랑 반찬을 해달라고? 왜요? 싫으세요? 싫으면 할 수 없죠. 용돈을 끊을 수밖에. 아니다. 내가 언제 싫다고 했니? 내일부터 당장 시작할 테니 아무 걱정 말거라. 네, 그런 집안 청소랑 빨래 다 해주시고 저녁상까지 부탁드려요. 10년 동안 저한테 막말하고 하대한 대가라 생각하시고 1년만 고생해보세요. 그래, 그렇게 하마. 그런데 세아가 나한테 쌓인 게 그렇게 많았니? 그럼요. 만약 제 남편이 어머님이나 동서랑 똑같은 사람이었더라면 진작에 이혼했을 거예요. 어머님은 제 남편 때문에 보는 거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세아가. 그 미안하다는 말을 앞으로 100만 번을 하셔야 할 거예요. 저한테 욕하고 막말은 횟수만큼 말이죠. 남편은 온전히 제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가만히 듣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를 줘도 꿈쩍하지 않았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1년 동안 부려먹고 나서야 용서를 하게 되었고 예전처럼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친정 부모님의 조언 때문에 빨리 용서를 했답니다. 그리고 서방님 식구들은 계속 차압을 당하다가 1년 만에 풀려났고 원룸에서 벗어나 방 2칸짜리로 월세로 이사했더라고요. 두 사람은 여전히 저에게 콩고물이 떨어질까 싶어 시댁과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고 있답니다.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얼굴을 보니 귀티가 줄줄 흐르시네요. 동서, 여기 왜 온 거야? 내가 그렇게 면박을 주고 막말을 했는데 말이야. 에이, 가족끼리 기분 나쁘고 말게 할 게 어디 있겠어요. 전 다 이해하니까 염려 마세요. 그래? 난 동서가 한 짓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쩌지? 여길 찾아온 이유가 뭐야? 또 돈을 달라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일자리를 잃어서 형님께 부탁을 좀 드릴까 했어요. 형님, 제가 형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지내면 안 될까요? 동서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제 집에서 일을 시키며 피를 말리면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아, 그래? 내 집에서 살림을 해주겠다? 그거 재밌는 생각이네. 그럼 저 합격인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대신 일을 제대로 해야 할 거야. 모진 소리를 들어도 참아야 할 거고.
그럼요. 얼마든지 혼내셔도 됩니다. 전 당장 돈이 너무 급해서 무슨 말이든 달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지금 저희 집에 투룸으로 옮겨서 월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좋아. 내일부터 출근해. 그래서 다음 날부터 동서가 저희 집 살림을 시작했답니다. 저는 아직도 동서가 제 아들에게 한 짓을 잊지 못해서 쉴 새 없이 갈구고 구박을 멈추지 않았어요. 동서, 내가 속옷도 다려야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그리고 피존 안 한 거야? 빨래에서 신내가 나잖아. 안 되겠어. 손으로 다시 빨아. 손으로요? 형님, 요즘 누가 손으로 빨래를 해요. 하기 싫어? 그럼 관두던지. 내 집에서 버는 돈이 다른 집 가사 도우미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어요, 형님. 당장 다시 손으로 빨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꼬투리를 잡고 괴롭혀 주었답니다. 그렇게 6개월 뒤 동서에게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일을 그만두게 하고 퇴직금을 쥐어주고 내보냈어요. 동서와 서방님은 전셋집을 마련해 겨우 숨통이 트이게 되었죠. 동서와 서방님을 용서하긴 했지만 지금도 시댁에서는 제가 우두머리 자리에 앉아 있답니다. 제가 좀 심하게 복수를 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해야 진짜 사이다 아닐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요. 저처럼 당하고 살았던 분들이 계신다면 위로의 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